자, 우리 저 OX 문제 먼저 볼게요. 예, OX 문제 안 갖고 계신 분은 뒤에 이렇게 있으니까 좀 가져오십시오. 자, 1번.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외국인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전체 OX O죠. 외국인 시험 볼 수 있고요. 근데 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개공이 될 수 없죠. 왜 개공이 될 수 없죠? 외국인이라서 아니면 19세에 달하지 아니해서요. 예, 19세에 달하지 아니해서 미성년자라서 안 되는 거죠. 2번.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 시행일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OX X라고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는 뭐가 틀렸을까요? 예,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보실래요? 시험 시행일로부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뭐 한 날로부터요? 예, 무효처분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무효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그 2번 문제는 별표도 좀 하나 하세요. 예. 자, 3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 모두 절대평가 방식으로만 합격자를 결정해야 한다. OX X. 몇 차에서는 상대평가도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예, 2차에서는 상대평가 방식도 가능합니다. 4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와 동일한 명칭은 물론이고 유사한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 유사 명칭도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예, 이거 5가 되고요. 이거 사용하면 제재가 뭐죠? 사용했을 때 제재. 1년 1천. 1년 1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자, 5번.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시험 봐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나요? 네, 미성년자도 공인중개사 되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중개업에 종사할 수는 없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죠. 왜요? 미성년자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좀 다른 방법으로 만 19세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좀 다른 말로 전 시간에 배운 걸로 결격사유자니까. 그죠? 예, 결격사유자니까. 예. 자, 6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다룰 수 있다 그랬죠. 자격 취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여야 한다. OX O. 요 6번 문제 별표. 취소는 언제나 누가 해야 돼요? 교부한 시도지사. 예. 정지도 누가 하나요? 교부한 시도지사. 예, 그렇죠? 언제나 교부한 쪽에서 해야 됩니다. 7번. 사무소의 확보에는 반드시 본인 소유의 건축물이어야 하고 까지 달라 끊고요. 여기까지 OX. X. 예, 꼭 소유 아니어도 된다 그랬죠? 예, 뭐 임대차도 좋고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뒷부분은 O예요. 예, 뒤에는 O인데 앞부분이 일단 전자가 틀렸죠? 예, 전체 X. 8번. 등록은 중개업의 적법 요건이므로 등록을 하는 건 적법해지기 위해서 한다 그랬어요. 무등록으로 매매계약을 중개했대. 무등록으로 매매계약을 중개한 경우에 당의 매매계약 자체는 무효가 된다. OX. X. 그 계약이 무효가 될 필요는 없죠. 그렇죠? 예. 자, 9번. 중개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의 주식회사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좀 어렵다. 9번 문제. 잘 생각하시고 답변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OX, X. 자, 뭐가 틀렸어요? 주식회사이어야 한다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바꾸면 돼요? 그냥 회사이어야 한다. 이렇게 주식회사일 필요는 없는 거죠. 회사이어야 한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예, 상법성 회사. 나머지 좋고요. 10번. 공인중개사인 대표자와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를 사원 임원으로 고용하고 있는 상법상 회사인 중개법인은 중개업 개설 등록이 가능하다. OX, X. 자, 왜 X? 자, 우리 지난주에 배우신 것 중에서 우리 법인이 되려면 자격 있는 사람의 최소수
2명 이상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예, 근데 지금 10번 문장은 자격 있는 사람이 몇 명밖에 없어. 한 명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1인에서는 안 되잖아. 그러면 가운데 있는 부칙상의 계공은 자격이 있대 없대? 없대요. 자격 없으니까 이 사람은 등록이 안 되는 겁니다. 예. 11번. 중개법인은 중개업을 위한 법인이므로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OX X. 자, 뭐가 틀렸을까요? 중개업만이 틀렸죠.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플러스 6개. 네, 근데 그거를 우리 뭐라고 표현하냐면 법 14주 규정 업무라고 그래요. 법 14주 규정 업무만을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중개업만 아니고요. 법 14주에 규정된 업무만을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거 이제 우리 오늘 배울 거예요. 14주 업무. 12번. 등록의 과정 중에서 등록관청으로부터 통지를 받고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중개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된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OX, X. 왜 X? 무등록은 아니에요. 예, 왜 무등록은 아니죠? 통지 받았으니까. 예, 그럼 언제부터 유등록이죠? 통지 받으면 유등록이지 뭐. 통지를 받았으면. 예. 그렇지만 뭐를 받기 전이니까요. 등록증을 받기 전이니까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업무 개시 요건을 위반한 거니까. 등록증 없이 한 거니까 업무 개시 요건에 해당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에 해당될 수 있겠어요. 13번. 파산 선고자라 하더라도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라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OX. OX. X. 자, 왜 X? 채무를 변제했다고 해서 결격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채무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법원에서 뭐를 받아야 돼? 복권 판결. 복권 판결을 받아야 결격에서 벗어나는 거지. 채무만 변제했다고 해서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14. 결격에 해당되는 자를 고용인으로 둔 개공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한다. 일단 OX 면제 한번 해볼게요. OX. 이런 거 우리 배운 적 없죠? X입니다. 예, 그러면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어지는 고용인을 두게 되면 일단 업무 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이 될 수는 있어요. 그 대신 몇 달 안에 해소하면 그 업무 정지도 안 받아요. 2달 안에 해소하면.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 1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의 등록은 취소된다. OX. 자, 우리 15번에다가 별표를 5개만 하시고요. 아까 제가 별표 5개 해줬던 그 내용이에요, 이게. 천천히 다시 읽어볼게요. 개공이 등록의 결격에 해당이 됐대. 그렇죠? 예, 그러면 개공이라고 하면 원래 등록이 있는 자잖아요. 예, 근데 결격사유에 해당이 됐대요. 후발적 결격이네요. 예, 그럼 그의 등록은 취소가 됩니까? 예, 5죠. 그죠? 예, 5. 별 5개. 우리 법에서 제일 중요. 자, 16번. 자격이 취소된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은 취소되나 자격이 취소된 개공의 등록은 취소됩니까? 일단 거기까지 단락을 한번 끊어 보세요. OX 거기까지만. 자격이 취소가 된 개공의 등록은 취소되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면 취소돼요? 예, 왜 취소돼요? 이제 자격이 없으니까 이게 전통적으로 수험생들이 답변하는 답인데 원하는 답은 아니고요. 결격사유라서 그래. 뭐가 결격사유예요? 자격이 취소가 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결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15번 문장하고 똑같은 거야. 자격이 취소가 됐다는 게 바로 결격이잖아요.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된 개공은 등록이 취소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여기까지 맞았어요. 근데 등록이 취소된 개공의 자격이 취소되지는 않는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등록이 취소가 됐대. 그럼 자격이 취소되느냐라고 물었어요. 자격이 취소되지는 않죠. 전체 5입니다. 전체 5. 요것도 우리 별 3개만 해주시고요. 17번. 법 제10조에 규정된 모든 결격사유. 모든 결격사유는 12가지이지요. 결격사유가 12개잖아. 전부가. 그렇죠? 그 12가지 모든 결격사유 전부 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대요. OX. X. 왜 X?
그걸 조금 고급스럽게 답변해 주시면, 예? 조금만 고급스럽게 답변해 주시면. 원시적 결격, 후발적 결격이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원시적 결격은 등록 취소에 해당이 될 수가 없죠. 예, 후발적 결격만 등록이 취소가 되니까 그거까지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원시적 결격이 뭐고 후발적 결격이 뭔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자, 우리 이제 교재로 오셔서 122페이지. 교재 122. 제4절 이중 등록의 금지. 뭐 지난주에도 얼핏 설명을 드렸었는데 등록은 몇 개만 하는 것이 적법하지요? 하나만요. 한 개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등록을 2개, 3개 이렇게 복수를 하게 되면 그건 당연히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죠. 12조 1항에 개공은 이중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이걸 이제 우리 이중 등록의 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12조 1항의 끝에다가 가로 한번 열어봐 주시고요. 그 1항은 처벌이 있어요. 예, 처벌이 어떻게 있냐면 1년 1천의 처벌이 있습니다. 예, 1년 1천.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예, 이거를 뭐라고 읽어야 돼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예, 중간에 이나 이거는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거는 범죄행위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항 갈게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거기 주어에다가 채색을 한번 해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주어 채색. 다른 개공의 소공이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무소에는 몇 군데만 이렇게 소속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냐면 한 군데만 소속이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사무소를 몇 군데 이상 소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2군데 이상, 뭐 여기 또 소속되고 저기도 소속되고, 요거를 우리 이중 소속의 금지라 그래요. 다시 1항은 무슨 금지? 이중 등록의 금지. 2항은요. 이중 소속의 금지. 요것도 우리 2항 끝에다가 가로 한 번만 열어주시고 똑같이 쓰세요. 1년 1천. 예.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중자가 들어가는 게 2개가 있는데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이 있는데 공이 몇 년 몇 천에 형벌이 떨어진대요. 1년 1천. 자, 그러면 여러분 등록을 몇 군데만 하셔야 되겠어요? 한 군데. 소속도 몇 군데? 한 군데만 돼야 돼요. 그래서 등록도 그렇고 소속도 그렇고 한 군데씩만 돼야 돼. 그게 이제 페어플레이가 되는 거죠. 한 장 넘길게요. 124페이지. 제5절 사무소 설치 기준. 여기다 우리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요. 매년 한 문제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사무소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사무소의 종류별로 어떻게 설치되는지 이거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13조 한번 읽어볼게요. 1항. 개공은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2대, 거기 중개사무소를 2대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볼게요. 중개사무소를 2대. 여기서 중개사무소를 2대는 꼭 두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둘 수도 있는 거예요? 둘 수 있다 아니면 꼭 두어야 한다? 그거가 없으면 개공이 될 수가 없어요. 꼭 두어야 한답니다. 두어야 한다. 그리고 몇 개만 두어야 한대요? 한 개만 둘 수 있다는 건 한 개만 두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2개, 3개 두면 안 되는 거고요. 2항. 개공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는데 임시 사무소를 만들어도 그 사무소를 하나의 뭐로 보겠다는 거냐면 중개사무소로. 그래서 그거를 말하자면 별도의 사무소를 더 이렇게 두는 걸로 보니까 1항에서 사무소는 몇 개만 두라고 했어요? 한 개만 두라고 했는데 2개, 뭐 3개 이렇게 두면 안 된다는 거죠. 3항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거기 법인인 개공에다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거기다 채색합니다.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우리 채색하신 부분만 한번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무슨 말 나오나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 말을 완전히 바꿔볼게요. 그러면 법인인 개공을 반대말로 바꾸면 개인인 개공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그래서 법인만 둘 수 있는 거예요. 법인만 둘 수 있고 개인은 분사무소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항에서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조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 사항 첫 줄에 있는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이 표현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을 얘기합니다. 다시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어디다 한다고요? 주된 사무소 시장구조구청장,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다가 설치 신고를 해야 해요. 그런데 그 신고를 받았는데 그걸 누구한테도 알려주라고 했냐면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조구청장한테도 알려주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어요. 분사무소는 뭐 전라남도 목포에다가 하나 두기로 했어요. 그러면 목포시장한테도 알려주기는 하는데 누가 그거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그 목포시장한테 통보를 해서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치하려고 하는 법인인 개공이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6항 내려갈게요. 자, 개공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공과 중개사무소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답니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39조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를 소위 말해서 공동사무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몇 명의 개공이 사무소 하나를 같이 쓰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소위 공동사무소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등록, 소속, 사무소 관련한 원칙을 좀 하나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 원칙이 하나의 등록에는 1소속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의 사무소만 설치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1등록, 1소속, 1사무소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1등록, 1소속, 1사무소 원칙이 있는데 약간의 예외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1등록을 가지고 하나의 등록을 가지고 하나의 소속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좀 잠깐 수정해 볼게요. 이거 잠깐 지워도 되나요? 뭐 허락 받고 지울 건 아닌데, 이거 제가 좀 지워야 되겠네. 하나 빠뜨려서 그래요. 1자격, 1등록, 1소속, 1사무소. 원칙. 자, 그런데 하나의 자격을 가지고 등록을 몇 개 해야 된대요? 하나의 우리 등록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자격이 몇 개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자격이 몇 개 필요하지? 2개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1자격 1등록에 예외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1자격 1등록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2개의 자격이 하나의 등록을 하니까. 법인 같은 경우에 또 하나의 등록을 가지고 1소속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2개의 등록을 하게 되면 이걸 우리 무슨 등록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이중 등록. 여기를 이제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이중 등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위반하게 되면 이중 등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소속을 위반하게 되면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중 소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사무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사무소를 하나를 더 설치하게 되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중 사무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그 지켜지지 아니하면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중자 들어가는 게 3가지가 있네요. 뭐뭐 있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그 다음에 이중 사무소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요 3가지 모두 범죄 행위로 판단해요. 그러면 다 몇 년 몇 천의 형벌이 있겠어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외 몇 개 말씀드릴게요. 아까 법인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의 등록을 하는 경우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하나의 예외가 되는데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무슨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랬죠? 분사무소. 그럼 분사무소라고 하는 건 1사무소 원칙에 예외가 되는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여러 개의 등록을 가지고요. 여러 개의 등록을 가지고 사무소를 하나만 쓰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사무소를 무슨 사무소라고 한다고요? 공동사무소. 뭐 이렇게 몇 가지 예외가 있긴 한데 아무튼 이런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는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는 거 알고 일단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무소의 종류를 한번 좀 볼게요. 중개사무소 종류. 중개사무소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주된 사무소라고 제가 표현했던 사무소가 있고요. 법인만 설치할 수 있는 무슨 사무소가 있냐면 분사무소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소를 여럿이 같이 쓰는 걸 뭐라고 그러죠? 공동사무소.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시험에는 요 분사무소 좀 중요하고 공동사무소도 좀 중요하고 그래요. 주된 사무소는 보통 물어보지는 않고요. 자, 주된 사무소는 모든 종별이 모든 계공이 그러니까 개인이든 뭐 그 법인이든 모든 계공이 전국에 한 개소를 꼭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의무예요. 주된 사무소는 전국의 모든 계공이 한 개소를 꼭 설치해야 됩니다. 반대로 분사무소는 모든 계공이 설치하는 게 아니라 무슨 계공만요? 법인만, 법인인 계공만 설치할 수 있어요. 법인인 계공만. 그리고 전국에 한 개소를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시군구마다 한 개소를 설치, 시군구마다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사무소는 하여야 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할 수도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시군구마다 그럼 우리나라의 시군구가 한 24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분사무소 최고 몇 개까지 설치할 수 있냐? 240개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슨 사무소가 있는 곳이 또 있어요. 주된 사무소. 근데 주된 사무소가 있는 거는 전국에 하나만 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있는 시군구는 빼고 설치해야 돼. 그래서 한번 적어 볼게요. 무슨 사무소 소재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는 제외하고 설치할 수 있는데 얘를 시험에 굉장히 잘 줘요. 얘를. 자,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어요. 그러면 전국에 240개의 시군구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분사무소 최대 몇 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239개까지. 왜냐하면 한 개는 한 개의 시군구에다가는 뭐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주된 사무소를 설치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주된 사무소 있는 곳에다가는 분사무소를 붙이면 안 된다. 이중사무소에 걸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동사무소는 종별을 따지지 않고요. 종별이라고 하는 건 계공의 유형, 계공의 종류를 말해요. 종별 불문하고 설치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공동사무소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개인끼리만 공동사무소를 만들어라. 법인끼리만 공동사무소를 만들어라.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하고 법인하고 섞어서 만들어도 됩니까? 그런 거 관계없이 말 그대로 뭐만 같이 쓸 거니까요. 사무실만. 이거는 뭐만 같이 쓰는 거죠? 사무실만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실만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사무실만 같이 쓰는 거면 나머지는 전부 다 각자 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 외에 그러니까 사무실 같이 사용하는 거 외에 의무 책임은 각자의 계공이 알아서 부담하는 거다. 각자의 계공이 알아서 부담하는 거다. 게시물은 어떻게 걸어요? 공동사무실에 하나만 걸어요? 각자 걸어요? 각자 걸어야 돼요. 그 사고 치면 책임을 어떻게 져요? 각자 져요. 고용인은 어떻게 고용해요? 각자 알아서. 전화는 어떻게 설치해요? 각자, 뭐든지 각자 이렇게 설치하면 된다. 이게 이제 사무소의 종류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몇 페이지로 좀 가보시냐면 126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126페이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가 있는데 거기 딱 중간에 보면 이제 어디에다가 제출을 해야 하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군구가 어디 시군구에다가 이거를 제출한다 그랬죠? 아까 주된 사무소. 그걸 좀 한번 좀 표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어디든. 자, 우리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어디에다가 한다고요?
주된 사무소, 그러니까 본점 소재지 시장구조구청장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이따가 설치 신고 필증을 교부해야 될 텐데 설치 신고 필증은 어느 관청이 교부하죠? 설치 신고 필증은 어느 관청이 교부해? 여기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에서 교부하겠죠. 예, 그러면 그 실제로 설치되어지는 그 지역에서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예, 그래서 그걸 누가 알려준대? 그 얘네가 누구지? 여기서 얘네가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에서 설치 예정지 쪽 시장구조청장한테 통보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127페이지 하단에 보면 핵심 다지기 표 하나 나오는데 이 표에서 좌측에 보면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과 우측에 보시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가 있는데 좌측하고 우측하고 이제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우측 그러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 세 번째 점을 전체에 다 채색 한번 해볼게요. 우측 분사무소 쪽입니다. 우측에 세 번째 점 전체 채색.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거기다가 채색해 주시고요. 별표도 좀 하나만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고 칠판을 잠깐 볼게요. 자, 우리 중개사무소가 설치되어지는 절차가 일단 주된 사무소가 있고요. 분사무소가 있고요. 공동사무소가 있는데 일단 주된 사무소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워본 게 바로 주된 사무소 설치 절차를 보신 거고요. 제일 처음에 이제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해볼게요. 등록을 신청을 합니다.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등록을 신청하죠. 그러면 일단 기준 요건을 확인한 다음에 등록을 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죠. 여기까지 며칠 걸린다 그랬죠? 지난주에 7일이요. 여기까지 이제 등록을 하고 본인한테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번호가 나온 거죠? 등록번호. 그러면 뭐를 설정할 수 있냐면 보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보증 설정을 해야 관청에서 무엇을 교부한다 그랬죠? 등록증 교부, 등록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이 등록증을 받아야 실제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중요한 포인트, 보증의 설정 시기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보증은 뭐를 해야만 설정할 수 있어요? 등록. 그래서 선등록 후 보증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증이 설정돼야 뭐가 나온다고요? 등록증이 나온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분사무소는 처음부터요 뭐를 설정을 하고 들어가냐면 보증 설정을 먼저 해야 합니다. 먼저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등록을 신청한다고 하지 않고요. 설치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 설치 신고는 어디다 하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한다 그랬죠.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한다 그랬어요.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설치 신고를 하면 이제 그 확인해보고 기존을 확인해보고 설치 신고 필증을 교부하고요.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실질적으로 업무를 개시하면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보증을 먼저 설정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올게요. 자동차 보험을 들을 때요. 자동차 보험을 들을 때 무슨 번호가 나와야 보험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동차 번호 나와야 되죠. 번호가 없으면 특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보증을 설정하라는 건 보험 들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보험 들으려면 무슨 번호가 있어야 돼요? 등록번호. 번호가 나와야 보험을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분사무소는 처음부터 뭐를 먼저 하고 들어가서요? 보험을 먼저 들었죠. 얘는 어떻게 보험을 먼저 들었을까요? 등록번호가 있었겠죠. 그 등록번호가 어떤 등록번호로? 주된 사무소 등록번호로 묶여 있다는 거죠. 이렇게. 주된 사무소 등록번호로 묶여 있다. 그 주사무소 등록번호로 등록하는 거, 보험을 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 되게 중요하니까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반드시 얘가 들어가야 돼. 뭐가요? 보증 설정 서류가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니까 알고 계십시오. 반면에 주된 사무소 등록 신청할 때, 주된 사무소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 설정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없잖아요, 그죠? 요거는 등록이 먼저 되고 나서 보증을 나중에 하니까. 그래서 이게 잘 나옵니다. 의외로 시험에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8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128페이지에 가보시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이라고 하는 게 그와 같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절차가 이제 129페이지에 있는데 그건 뭐 특별히 안 보셔도 되겠어요. 130쪽 가시고요. 공동사무소 사용 뭐 이렇게 있는데 이 공동사무소 사용과 관련해서는요. 오른쪽 131페이지 상단의 양가로 이번에 사용 절차 한번 제가 읽어보고 정리해 드릴게요.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공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거기 여러분 개설 등록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세요. 또는 동법 제20조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때에 거기 이전 신고에다도 채색해 주세요. 이전 신고 하는 때에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공에 승낙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고 뭐 이런 말 나오죠. 그러면 사무소 설치하고 관련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공동사무소. 이 공동사무소의 설치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슨 방법이 있다는 거냐면 개설 등록. 그렇죠? 다른 하나는 이전 신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 개설 등록과 이전 신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한 명의 개공이 있어요. 요 네모 박스를 중개사무소라고 생각하시고요. 갑개공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니다. 갑개공. 근데 을이라고 하는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이건 공인중개사예요. 이 사무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고 들어가는 거냐면 개설 등록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얘가 공인중개사니까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가 공인중개사니까 등록할 수 있잖아요. 이때 누가 그 부분을 동의해 줘야 되겠어요? 갑이요. 갑이 동의하면 을이 여기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을도 뭐가 되는 거죠? 개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소위 말해서 무슨 사무소가 되어지는 거죠? 공동사무소. 공동사무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둘은 갑과 을은 무슨 방법으로 공동사무소를 만들어냈죠? 무슨 방법으로 공동사무소를 만들어냈어요? 개설 등록의 방법으로 공동사무소를 만들어냈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자, 두 번째 또 다른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갑개공인데 혼자 쓰고 있는 사무실에 을이라고 하는 이번에는 개공이에요. 자, 개공은 자기 사무실이 있는 사람이죠. 그죠? 이 사무실이 있는 을을 이제 꼬셔서 야, 너 혼자 하지 말고 월세 비싸니까 나랑 같이 하자. 해서 이제 이 을을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신분은 개공이니까 위에 을처럼 등록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중 등록이 걸리니까. 그러면 이 등록을 그냥 이대로 여기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겠죠.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전 신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 신고. 그러면 얘가 갑이 뭐 하면 되겠어요? 승낙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도 이제 을이 들어오니까 이것도 무슨 사무소가 되어지는 거죠? 공동사무소. 자, 그러면 공동사무소는요. 무슨 방법과 무슨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개설 등록과 이전 신고의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시 공동사무소는 개설 등록과 이전 신고의 방법으로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주된 사무소는 정리해 볼게요. 주된 사무소는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등록을 해서 만들어내죠. 등록 신청. 그렇죠? 그러면 분사무소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해서 만들어내요? 설치 신고의 방법으로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동사무소는 뭐와 뭐의 방법으로 만들어내죠?
개설 등록과 이전 신고의 방법으로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만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이게 만약에 여러분 사무소예요. 여러분 사무소인데, 이제 편의상 갑계공이 쓰고 있는 사무소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 갑계공이 사무소가 월 매출이 한 5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 사무소예요.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장사가 잘 되는 만큼 뭐도 좀 많이 있겠어요. 세금도 많이 있겠지만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되게 많겠죠. 그래서 이제 위법한 행위를 해가지고요. 얘가 관청으로부터 뭐를 받았냐면 업무 정지를 받은 거예요. 몇 개월을요? 6개월을요. 자, 한 달 매출이 5천 찍히는 사무소인데 6개월짜리 업무 정지를 먹은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얼마 손해인 거예요? 3억 손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갑이에요. 여러분 사무실 업무 정지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저한테 전화하실 거란 말이야. 좋은 방법이 있냐라고. 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해서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무등록 중개업에 걸려가지고 이제 징역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안 써도 이제 나중에 그 써준 개공이 사실 이게 내 거 아니고 옆집 건데 내가 대신해서 그냥 이거 써주기만 한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경찰서에 가서 부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르면 무등록 중개업에 딱 걸리지.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겠어요? 얘가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방법. 아니 폐업은 안 하더라도 얘가 지금 업무 정지 떨어졌잖아. 그러면 이제 요번에 27회 합격한 어리버리한 뭐 공인중개사 한 명이 있어. 세상 물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공인중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막 뭐만 있는 공인중개사야. 자격만 있고 세상 물정을 말 그대로 모르는 공인중개사 한 명 있다고. 그럼 그 공인중개사를 꼬셔가지고 야, 너 거 여기다 한번 걸어놓자. 내가 한 달에 월급 300만 원씩 줄게.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땡큐지. 300만 원씩 월급 준다니까. 그럼 누구 거 걸어요? 을 거를 거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여기다 이제 이 사무실에서 을 거를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럼 실제 누가 일을 하는 것처럼 해. 을이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인 일은 누가 해? 갑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빠져나가는 거잖아. 뭐를 빠져나가요? 업무 정지를.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다른 곳에서 지금 죽 쓰고 있는 개공이 한 명이 있단 말이에요. 죽만 써, 왠지. 근데 그 사람을 끌어오게 해서 야, 내가 한 달에 500씩 줄게. 너 여기 매출 다 해봐야 300밖에 안 되는데 나한테 와. 내가 500만 원씩 줄게. 내가 6개월 동안만. 그죠? 내가 업무정 6개월 먹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끌어들여서 여기서 만약에 업무를 하게 만들면 지금 갑이 뭐 받은 거를 지금 빠져나가게 된 거예요. 업무 정지. 그래서 정리해보면 누가 업무 정지 중에 있으면 안 돼요. 갑이. 즉 승낙하는 자가 얘가 뭐 기간 중 아닐 것. 업무 정지 기간 아닐 것. 얘가 업무 정지 기간 중이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얘가 업무 정지 중인데 어떻게 들어가? 그러면 이제 업무 정지를 빠져나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니까 이해되셨죠? 아까 그 단서 부분은 요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출제가 여기서 되게 잘 이루어지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131페이지로 오셔서요. 131페이지로 오셔서 제6절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으로 가겠습니다. 6절에다가는 별표를 2개만 좀 해주시고요. 여기는 출제 확률 100%고요. 한 문제가 꼭 나오는데 잘하면 2개도 나올 수가 있는 그런 테마입니다. 한번 14조 한번 읽어볼게요. 법인인 개공은 주어에다 여러분 채색 하나만 해주시죠. 법인인 개공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을 하나의 업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중개업을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이제 하나의 업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가 몇 개인가 한번 보세요. 5개죠? 5개. 자, 5개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제2항에 규정된 업무를 그냥 우리가 하나의 업무로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몇 개? 7개가 되죠. 자, 어떻게 7개 됐어요? 중개업 1개. 자, 그 다음에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 5개. 그죠?
그리고 제2항에 규정된 업무 1개. 이렇게 하면 모두 몇 개예요? 7가지죠. 네, 모두 7가지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거기도 채색합니다.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이거를 내자로 무슨 제한이라고 하냐면 겸업 제한이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는 처음부터 설립 목적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맞는 일만 해야 돼. 설립 목적에 맞는 일만 해야 돼. 목적에 맞는 일만 해야 되고 그걸 무슨 제한이라고 한다고요? 겸업 제한. 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누구만 겸업 제한은 걸린다? 응? 주어가 뭔가 보세요. 주어가 법인인 계곡만. 자, 누구만 겸업 제한이 걸린다고요? 법인만이요. 그러면 돌려 말해 볼게요. 개인인 계공들은 겸업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인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게 내가 직업을 선택하고 안 하고의 자유지만 어떤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 내가 2개, 3개 해도 됩니까? 뭐 투잡 뭐 이런 거 해도 됩니까? 예. 그러니까 겸업 제한은 개인한테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니까. 예, 뭐든지 할 수 있다. 개인인 계공은.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개인인 계공인데 중개업을 하면서 뭘 한번 해볼까요? 커피 전문점을 한번 해볼까요? 커피 전문점이랑 중개업이랑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예? 점포 2개 얻어가지고요.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그냥 투잡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 더 얻어가지고 식당 하는 거 어때요? 해도 되겠죠. 자, 이제 조금 어렵게 해볼게요. 치과랑 같이 하는 거예요. 치과.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요. 건물을 하나 사서 1층에는 뭐 하고요? 커피 전문점. 아주 잘하시네. 1층에. 자, 2층에는요. 식당. 3층에는요. 치과 합시다. 치과. 3층에. 그리고 4층에는요. 중개업. 5층에는요. 내가 살아야지. 아주 잘하시네. 그렇게 해도 되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치과 이거 좀 어렵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죠. 뭐 하려면 의사 면허가 있어야지. 면허 있으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개인만 이게 된다는 거지. 개인만. 왜? 법인은 이렇게 하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목적에 맞는 일만 해야 된다. 조금은 더 어렵게 해볼게요. 건설사에 취업하는 거 어때요? 건설회사에 출근하는 거. 건설사 출근하는 거. 네? 그 해당하는 건설사에서 오케이 하면 됩니다. 안 잘리면. 그 건설사에서 오케이 하면 관계없단 말이에요. 그 대신 건설사에서 다른 직업 갖고 있으면 좋아라 하진 않겠지. 은행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은행에 출근하는 거. 은행원으로 근무하는 거. 할 수 있겠죠? 근데 할 수 있는데 은행에서 싫어하겠죠. 그래서 은행은 사규라는 게 있어가지고 다 잘립니다. 그래서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이거는 안 돼요. 이거 왜 안 돼요? 사규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저 야간반에 은행 다니시는 몇 분 계신데 은행 다니면서 중개업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선택을 해야 돼. 내가 은행에 계속 다닐 건지 아니면 중개업을 할 건지. 사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은요? 공무원 안 됩니다. 자, 공무원 왜 안 될까요? 공무원법 위반이에요. 이거 안 돼요. 이거는 불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머지는 다 되나요? 나머지는 다 되나. 그거를 이제 개인인 계공이 겸업 제한이 없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밑에 5가지는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2항 넘어갈게요. 계공은 자, 거기 이제 2항 주어가 한항차인데 바뀌었죠. 뭐라고 바뀌었어요? 그냥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바뀌었죠. 그럼 여기는 법인도 들어가지만 누구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개인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개인인 계공까지 들어가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구약의 법령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거기 이제 권리분석에서부터요. 입찰 신청의 대리까지 쭉 한번 채색해 주신 다음에 내용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우측 보조단에다가 이것만 먼저 좀 적어 놓을게요.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경매하고 공매가 많이 나올 건데 이거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경매란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강제로 집행하는 그런 절차를 경매라고 해요. 반면에 공매는요, 공매를 하는 법이 되게 많은데 그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건 두 개만 아시면 돼요.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강제로 집행하는 건 동일한데요. 이걸 공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차이점 한번 좀 여러분 발견해 주실 건데, 민사집행법은 무슨 얘기냐면 개인적으로 뭐를 빌려 쓰고요, 돈을 빌려 쓰고 안 갚아. 돈을 빌려 쓰고 안 갚아요. 그러면 채권자가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럼 채권자가 뭐를 신청한다는 거지? 경매. 무슨 법에 의해서?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돈 빌려 쓰고 안 갚으면 경매. 자, 은행 돈 빌려 쓰고 안 갚으면 뭐 들어오겠어요? 경매 아니면 공매? 경매지, 경매. 경매도 개인적으로 돈 빌려 쓴 거잖아. 은행도 사기업이니까. 예. 그러면 공매는 뭐하고 뭐를 안 냈다 이 말이에요. 국세나 지방세를 안 낸 거야. 국세나 지방세. 그걸 안 내면 국가하고 지자체가 가만히 안 있겠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제로 집행하는 거. 그 부동산을 팔아서 세금을 징수할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래? 공매. 예. 그러니까 돈 안 갚으면 뭐 들어온다? 경매. 세금 안 내면 공매. 예,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요거 중요하니까 알고 계십시오. 예. 일단 그런 물건에 대한 그 뭡니까, 이제 그 업무들을 할 수가 있다. 예, 이런 이 의미로 새겨 주시면 되겠고요. 하단에 이제 그 공인중개사법 부칙 제6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를 말하는데요. 예, 본문 내용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뒷장 한번 넘겨볼게요. 132페이지. 상단에 보면 개공의 업무 범위가 나와 있는데, 일단 지역적 범위에서는 이제 공인중개사들은 다 전국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법인도 더 전국적으로 할 수 있고, 분사무소도 다 전국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서울특별시 자격증을 취득하셨다고 해서 꼭 서울에서만 업무를 해라라는 법은 없어요. 다른 지방에 가셔도 업무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있죠. 예,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가로 위반의 부칙상의 개공 있죠. 이 부칙상의 개공은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자격이 없는 분들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어떻게 개공이 됐다고요? 예, 기득권 때문에. 예, 기득권을 가지고 이제 중개업하는 건데, 이분들이 몇 년 이전부터 중개업을 하셨던 분들이냐면 1985년 이전부터 중개업을 하셨던 분들이라서 85년 이전이면 우리나라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 업무를 했던 그 주 시대가 이제 70년대니까 70년대라고 하면 전화도 사실은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전화. 예, 그래서 제가 살던 동네 전화는 통장집에 전화가 한 대가 있어가지고 이제 전화가 오면 그 통장 아들이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누구네 집 전화 왔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전화가 그렇게 드물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전국적으로 중개업을 했다는 건 우리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전화도 안 되는 시대에. 그래서 이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어디에서만 할 수 있는 거냐면요. 첫 줄 끝부분에 보니까 이런 말 나오네. 당해 사무소가 소지하는 특광도 관할 구역으로 하며 뭐 이런 말 나오죠. 예, 거기다 채색 하나만 해주시죠. 당해 사무소가 소지하는 시도 내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에서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디서만 해라 이거야. 서울 거만, 예, 서울 물건만 취급해라.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줄 수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줄 수 있는데 두 줄 더 내려오다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그러나 부칙상의 개공이 거래 정황에 뭐 하고요? 가입. 거기 가입이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해주세요. 그 다음에 좀 넘어가다 보면 이를 이용하여, 이용해도 동그라미.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거기 공개도 동그라미 하나 해주시고요. 여러분 동그라미 하신 것만 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순서대로. 그 세 가지가 붙어 다녀야 됩니다. 가입, 이용, 공개.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하나라도 안 나오면 전국적으로 중개업할 수 없어요. 그러면 시도 내로 제한이 되고, 전국적으로 중개하고 싶으면 그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져야 하고요. 그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지면
전국적으로 중개업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하단 내려오시면 이제 물건의 범위, 물건에 대한 범위는 없어요. 물건에 대한 범위는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법인이라고 해서 토지를 할 수 있고 개인은 토지할 수 없다 이런 제한은 없다는 거죠. 이거는 헌법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 차등 이런 거를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는요 차별하는 입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입법 금지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를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헌법에 차별하지 말래. 그럼 누구를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뭐 신분에 대한 차별.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귀족이 있고 뭐 노예가 있고 이런 거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요즘에는 뭐 귀족, 노예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누구에 대한 차별 같은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성별에 대한 차별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또는 뭐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아라. 하면 어차피 그건 불법이고 헌법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차이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근데 이제 3번에 보면 취급 업무에 따른 범위가 있는데 일단 개인인 개공들은 무슨 제한이 없기 때문에 겸업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거든지 가능합니다. 자, 칠판 잠깐 볼게요. 자, 개인인 개공은 제가 여기서 예를 들었듯이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 그랬죠. 네, 근데 문제는 치과는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랬지? 면허 있어야 돼. 자, 개인인 개공이 법무사랑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법무사 있다. 있는데 무슨 문제 생겨요? 법무사 자격 있어야지. 자, 개인인 개공이 변호사랑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근데 무슨 문제 있어? 변호사 자격을 요하지. 자, 건설에서 출근하는 거 된다 안 된다?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회사에서 안 잘리면 다닌다고 그랬어요. 회사에서 안 잘리면. 자, 은행에 출근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모든 은행에 사규가 있어서 안 돼요. 그다음에 공무원으로 가는 것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요? 공무원법 위반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만 걸리지 않으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요? 개인이요. 개인이. 자, 그럼 법인은 조금 다른데 법인은 7가지만 해야 합니다. 거기 오른쪽 즉 133페이지 양가로 2번에 중개법인의 취급 업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별표를 2개 좀 따로 해 주시고요. 일단 그거가 되게 중요한데 설명은 다음 시간에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구조만 좀 잠깐 볼게요. 거기 박스 안에 들어가 보면 1번에 무슨 업 이렇게 써 있어요. 중개업 이렇게 써 있죠. 그럼 2번부터 7번을 한번 묶어 볼게요. 1번은 빼고요. 2번부터 7번까지 묶어야 됩니다. 1번은 빼고 2번부터 7번까지만 묶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쓰세요. 왼편에다가 2번에서 7번까지는 중개업이다, 중개업이 아니다. 중개업이 아닌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2번부터 7번까지는 무슨 업이 아니라고요? 중개업이 아닙니다. 그죠? 그럼 얘는 뭐야? 이거는 겸업 업무죠. 그죠? 다시 이거를 무슨 업무라고 그런다고요? 겸업 업무라고 그래. 겸업. 하나 더 하는 거, 추가로 하는 거라고 얘기하지 중개업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1번을 하고 받는 보수가 뭐죠? 1번을 하고 받는 보수. 중개보수. 중개보수죠. 자, 그러면 4번을 아니야, 4번이 아니네. 5번을 해주고 받는 보수를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5번. 5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해주고 받는 보수가 뭐야? 분양대행료 이렇게 하면 되겠지. 분양대행료, 분양대행 수수료 해도 되고. 그러면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나중에 여러분 배우실 건데 중개보수는 법정 한도가 있어요. 중개보수는 법에서 정하는 한도가 있다고. 분양대행료는 법정 한도가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능력걸 알아서 받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얼마든지 받아도 됩니다. 우리 해커스 1회 합격생 중에 그 분양하셨던 분들이 하셨던 분이 한 분 계신데 이 분양하셨던 분이 뭐를 분양하셨냐면 고급 빌라 이거를 이제 분양을 하셨는데 보통 한 30억에서 한 60억 정도 나가는 이런 거를 이제 분양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30억에서 60억 정도 되는 빌라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1%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거 한 채 분양해주고 얼마를 받았을 것 같아요? 이거 30억짜리, 60억짜리 이거 한 채 분양해주고 얼마 정도? 30억짜리 딱 3억 받았답니다. 그럼 60억짜리는 얼마?
6억 받았겠죠. 6억.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그 분양대행 보수는 엄청나게 보통 한 10% 정도씩 받는 거야. 근데 이게 이 단가가 요 정도 되면 그 정도 받는데 단가가 더 내려가면 더 많이 받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3억짜리다 그러면 3천만 원만 받는 게 아니야. 예, 그 더 많이 받는다고. 3억짜리는. 예. 그리고 거기다가 뭐까지 나오면 미분양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미분양되면 그냥 뭐 보통 할인해 갖고 그냥 뭐라고 그래 그 벌크로 갖고 오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분양대행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은 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시게 되면 막바로 개업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 분양 쪽 일을 한번 배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분양을 좀 배워보면 나중에 중개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 많이 돼요. 그리고 뭡니까 돈도 많이 벌을 수 있고. 근데 분양은 젊을 때 아니면 못해요. 왜 젊을 때 아니면 못하냐면 가정이 있으면 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분양은 현장 따라서 이렇게 다녀야 되거든요. 보통 한 현장에 들어가면 뭐 수개월씩 집에를 못 간다고. 근데 가정 있는 사람이 그걸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보통 젊을 때 아니면 하기가 힘든 게 분양이에요. 그거 한번 해보시라고. 정말 괜찮은 업무가 분양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5번을 해주고 받는 보수가 뭐라고요? 분양대행료인데 이거는 법정 한도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둘이 알아서 협약하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내용에 대한 설명은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드리겠습니다.